안녕하세요. 저는 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덕호입니다. 18세기 후반은 물에 빠져 사망한 익수자와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소생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발표의 관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라고 말하는 애호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관점에서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대한 현재 한글로 통용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으나 명확하게 호환되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편하게 그냥 사회단체 혹은 애호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은 소생술에 관련된, 특히나 익수자에 관련된 소생술, 이에 관련된 책들과 여러 가지 논문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소생에 관련된 기구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창립과 가장 관련돼 있으며 제일 처음 창립된 부분은 176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구성된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보고된 결과로는 제일 처음의 결과는 1769년 19명을 살렸다. 14개월 동안 19명의 생존을 하였다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1793년에는 990명의 생존을 하였다. 즉 25년 동안 대략 990명의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며 이후 9년간의 조사를 통하여선 거의 50%에 가까운 생존을 보였다라고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단체가 베니스와 밀란 그리고 함부르크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세 도시들은 아마 특징적으로 큰 강과 물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1765년에는 함부르크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군인이 도움을 청해하고 그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만한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조를 해야 한다라는 칙령을 발표하였고요. 또한 1769년에는 쭉 물에 빠지거나 혹은 교살자라든지 혹은 유독가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사람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67년부터 1790년까지 대략 115명에 대해서 소생을 실행하였고 그중 75명이 살아났다라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비슷한 그룹들, 이런 사회적인 단체들이 비엔나라, 파리, 다른 런던이라든지 기타 도시들에도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각 지역과 나라에 따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발전과 특징, 그리고 소생의학에 영향을 준 인물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더치의 소사이어티에서 발표된 브로셔의 내용으로 소생에 관련되어 성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네덜란드 소사이어티에서는 물에 빠진 익수자에 대하여 혹은 소생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의 다양한 부위를 마찰하거나 문지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코나 피부를 자극하도록 하거나 사혈을 통하여 구토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무래도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방법으로는 렉툼을 통하여 담배 연기를 주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은 담배 추출물을 통하여 주입하여
구토나 혹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는 마우스 투 마우스 아티피셜 벤틸레이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담배 연기를 항문을 통하여 주입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로얄 휴메인 소사이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첫 창립의 시발점은 1774년으로 코건과 윌리엄 허스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물에 빠져 익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단체가 될 것입니다. 호스 같은 경우는 더치 소사이티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생술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1774년 4월 달에는 코건과 기타 32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회단체를 성립하였고요. 이후 1776년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더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창립되었습니다. 영국의 더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는 소생술과 관련된 테크닉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의 포럼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하여는 물에 빠진 익수자가 주된 초점이긴 하였으나 교살자라든지 혹은 동굴이나 우물 혹은 광산에 갇혀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 환자들에 대하여도 초점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익수자에 대하여는 통 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통하여 소생하는 것을 1909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더치 휴메인 소사이티에서는 마우스 투 마우스 벤틸레이션을 인공 환기 방법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헌터 같은 경우는 마우스 투 마우스 벤틸레이션에 대하여는 입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저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으며 헤르 홀터와 란 역시도 입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매우 혐오스럽고 힘든 행위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치 렁에서 나오게 된 공기는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조셉 프리스틀리 역시 호기에 포함된 공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과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1776년 조셉 헌터는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그가 실험한 환기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그로하여 1530년에 파라셀소스가 제시하였던 환기 방법을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헌터는 그가 고안한 더블 챔버 형태의 풀물을 사용하여 실험 동물에서 환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82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마우스 투 마우스 메소드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블 챔버를 갖고 있는 풀물을 사용한 벤틸레이션 방법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1812년에 일어서는 풀물을 사용한 벤틸레이션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 벤틸레이션의 방법이 아니라 복부를 눌러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권고하였습니다. 존 헌터는 카디악 펑션에 있어서 호흡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술한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픈 애니멀 모델을 사용하여 본인의 풀물을 이용한 벤틸레이션 사용 시 심장과 그 다음에 폐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하여 기술을 하였고 이 위대함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그 풀물을 사용한 벤틸레이션이 바로 트라우마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된 1837년까지도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후에 바로 트라우마에 대한 확인이 된 이후부터는 풀물을 사용한 벤틸레이션은 이후 소생술에 있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존 헌터의 실험을 통하여는 풀무를 사용한 벤틸레이션을 멈추게 되었을 경우에 심장의 박동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다시 풀무를 사용한 벤틸레이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더욱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심장과 폐 역할에 대한 두 기관의 연결에 대한 시사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에서는 휴메이 소사이어티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았으나 트라키아 인투베이션을 통한 인공 환기에 대하여 쿨렌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 숑이라는 아카데미에서는 익스한 사람을 고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수단에 대해 발표한 조기 측령이 네덜란드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긴 하였습니다. 1821년 벤자민 브로디에 의하여 호흡에 의한 심장의 액티비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제고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니코틴의 독성 때문에 심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를 통한 퓨미피케이션은 이후에 제고가 되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심장이 멈추기 이전에 익수자에 대하여 인공 환기를 시행하는 점이 이점이 있다라고 되어 이후에는 익수자에 대하여는 인공 환기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익수자에게 인공 환기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무렵부터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호흡을 유도하는 수단에 대하여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를 소개한 것은 헨리 실버스터에 의하여 자연적인 움직임처럼 숨을 쉴 수 있도록 레스피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무브먼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을 하기 위하여는 익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팔을 위쪽으로 하여 인스피레이션을 유도하도록 하고, 반면에 익스피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팔을 환자 쪽으로 굽힌 상태에서 이제 익스피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호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20세기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사이어티에서는 주장되어 왔습니다. 1780년대에 있어서는 루이기 갈바니에 의하여 전류의 흐름이 근골격계의 수축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케이트는 1788년에 있어서 소생술에 있어서 전기적인 흐름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고, 헤롤트와 란 같은 경우도 전기적인 흐름을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으로 흘려주었을 때 있어 이것이 소생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뉴욕의 휴메이 소사이티에서는 전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휴메이 소사이티는 로얄 휴메이 소사이티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모델링을 많이 하였고, 역할은 점차 사회적인 클럽에 더 가깝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필라델피아 스케이팅 클럽이라든지 휴메이 소사이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현대에 있어서의 휴메이 소사이티 관점입니다. 가장 첫 시작점은 소생술과 관련된 정보와 테크닉들을 서로 공유하는 포럼의 형태가 시작점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휴메이 소사이어티, 그리고 남아있는 가장 큰 휴메이 소사이어티는 아무래도 영국의 로얄 휴메이 소사이어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생술에 관련된 지식의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수상을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과 금전적인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더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을 수여하는 부분은 사진과 같이 골드 메달, 실버 메달, 브론즈 메달 등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버 메달을 받았던 분으로는 제임스 파킨슨이 있었고요. 골드 메달을 받았던 분으로는 1788년 호흡과 생명의 연결이라 하는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였던 골드윈에게 골드 메달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소생술에 있어서 의료 행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남아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형태들은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호단체나 애호단체 등 사회적인 부분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관련하여는 제가 그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